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20살 의대생 에밀리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했지만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녀에게 한국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36살 소방관 김현수. 그의 목에 새겨진 깊은 흉터는 남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그 불타는 호텔에서 두 사람의 삶은 영원히 얽히게 되었습니다. 11년이 흘러 2025년, 이제는 32살이 된 에밀리가 수술대 위에 환자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흉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13년 가을, 의대 1학년 첫 학기였죠. 기숙사 창가에 앉아 해부학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어린 시절 피아노 앞에서 흥얼거리던 멜로디들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에밀리, 넌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8살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만 해도 부모님은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웃으시며 제 옆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불러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 현실을 봐야지. 고등학교 고학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래 작곡한 곡들을 부모님께 들려드리려고 했었어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며 만든 곡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마음속 멜로디들을 모두 얼려버렸어요. 의사가 되어라. 그게 너를 위한 길이다. 결국 저는 음대 지원서를 몰래 작성했었지만 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의대에 입학한 지 2달째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하고 밤늦게까지 해부학과 생리학 교과서와 씨름했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룸메이트 제시카가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뭐 보는 거야? K-팝 뮤직비디오. 너도 들어볼래? 제시카가 건넨 이어폰을 끼는 순간 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소녀시대의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유로움, 열정, 그리고 꿈에 대한 간절함. 이어서 빅뱅의 음악도 들었습니다. 강렬한 비트와 함께 터져나오는 에너지는 제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해. 한국 가서 직접 보고 싶다. 제시카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그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제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방학 때 한국 여행 가고 싶어요. 한국? 갑자기 왜? 그냥.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요. 의대 공부만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우리도 함께 갈 거야. 혼자 낯선 나라 보내기는 걱정돼. 솔직히 부모님과 함께 가는 건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허락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2014년 여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공항 곳곳에서 들리는 K-팝 음악, 한글로 쓰인 간판들,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 여기가 바로 그 음악들이 태어난 곳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호텔에 짐을 풀고 저희는 며칠간 관광을 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홍대거리.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홍대에서 만난 거리 공연자들의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저들처럼 나도 할 수 있었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아쉬움이 올라왔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부모님은 깊게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아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코끝에 매캐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하지만 냄새가 점점 진해지더니 복도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급하게 부모님을 깨웠어요. 아빠, 엄마, 일어나세요. 불이 났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문을 열어보셨습니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했어요. 에밀리,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채 제 손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복도로 나가려 했지만 연기가 너무 심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멈춰 있었고 비상계단으로 가는 길도 막혀 있었어요. 저희는 15층에 있었는데 창밖으로는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강렬한 손전등 불빛이 비춰왔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까? 한국어로 외치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고지어 연기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소방복을 입고 산소 마스크를 쓴 남자였어요. 36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저희를 보자마자 안전하다는 듯한 손짓을 보여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구조해 드릴게요. 놀랍게도 그는 영어를 할 수 있었어요. 따라오세요. 천천히 제 뒤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고 확신에 찬 음성이었어요. 저희는 그를 따라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중간에서 갑자기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조심하세요. 그 소방관은 재빠르게 저희를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떨어지는 잔해가 그의 등과 목 뒤를 강타했어요. 아, 그가 신음소리를 냈지만 저희를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가야 해요. 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드디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호텔 앞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구조된 사람들이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방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목 한쪽에 깊고 긴 흉터가 있었어요. 아마 예전에 입은 부상의 흔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보다도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어요. 따뜻하면서도 굳건한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눈빛. 혹시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를 구해주신 분 성함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간절한 눈빛으로 그 소방관에게 물어보셨어요. 김현수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을 때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겨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다른 호텔로 옮겨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현수 소방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그날 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닐까?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억지로 의대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의학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김현수 소방관이 저희를 구해주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 흔들림 없는 손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2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인 임상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 없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의사가 되는 거구나. 첫 환자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75세 할머니였는데 폐렴으로 입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 그 무게감이 어깨를 무겁게 눌렀지만 동시에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꼭 나으시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이제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알고 싶었어요.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 3학년 때는 외과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긴장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차가운 수술실 공기, 소독약 냄새,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때 문득 김현수 소방관이 떠올랐어요. 불타는 건물에서 저희를 구해주던 그의 모습과 지금 수술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생명을 구하는 일을. 4학년이 되어 본격적인 임상실습을 시작하면서 저는 외과의 특별한 매력을 느꼈어요. 직접 손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수술을 통해 즉각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할 때 저는 주저없이 외과를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힘든 과인데 괜찮겠어요? 지도 교수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레지던트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응급수술로 호출되는 일도 부지기수였고 때로는 2, 3일을 연속으로 병원에서 지새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어요. 한 학생의 아버지였는데 교통사고로 심각한 복부 외상을 입고 오셨었죠. 선생님, 제발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환자의 딸이 울면서 제게 매달렸을 때 저는 김현수 소방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분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원했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된 후 저는 미국 최고 수준의 병원 중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32살이 된 저는 외과 전문의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 6시에 병원에 출근해서 오전에는 수술, 오후에는 회진과 외래 진료를 보는 규칙적인 일상. 부모님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어요. 에밀리, 내가 의사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그때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김현수. 11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했지만 찾아볼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닥터 에밀리,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옵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급하게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려오는 환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목에 익숙한 흉터가 보였거든요. 깊고 긴 제가 11년 전 그 밤에 보았던 바로 그 흉터. 설마. 급하게 환자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김현수. 47세.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저를 구해준 그 소방관.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당장 수술실로 옮겨주세요. 제가 외쳤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에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에요. 사촌을 만나러 미국에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중상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중해, 에밀리. 지금 너는 의사야. 하지만 마음은 계속 긴장됐어요. 11년 전 그가 저를 구해줬듯이 이제는 제가 그를 구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그때 그가 보여준 그 확신을 떠올렸습니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 굳건한 의지. 이제는 제가 그렇게 되어야 할 때였어요.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복잡한 복부 손상과 뇌출혈을 치료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지막 봉합을 마쳤을 때 간호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1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을 이번에는 제가 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술 후 집중치료실에서 김현수 씨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그의 얼굴은 11년 전보다 더 깊은 주름이 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의 곁을 지켰어요. 다른 환자들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자주 그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여기가 어디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급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저 기억하세요? 11년 전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2014년 서울 명동 호텔 화재 때 저희를 구해주셨잖아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아, 그때 그 미국인 가족. 네, 맞아요. 저 에밀리예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말하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11년 전 그 불타는 호텔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졌다는 것을. 김현수 씨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2주가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가능한 한 자주 그를 찾아갔어요. 공식적으로는 담당이로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뭐 하실 계획이세요? 어느 날 저녁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저는 3년 전에 소방관을 그만뒀습니다. 네. 왜요? 목 부상이 악화되어서요. 그날, 당신들을 구하던 그날 입은 부상 때문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를 구하려다가 다치셨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해오던 일을 포기해야 했다니.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당신들을 구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 하나거든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때 구한 작은 소녀가 이제는 의사가 되어 제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 홍대 근처에서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나름 의미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홍대. 11년 전 제가 거리 공연을 보며 꿈을 그리워했던 그곳.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물론이죠. 카페에서 가끔 작은 공연도 열어요. 젊은 뮤지션들에게 무대를 제공해 주는 거죠.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작곡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정말요? 지금도 음악 하세요? 아니요. 의대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포기라니요. 음악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접어두는 거예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늦다니요. 32이면 아직 인생의 절반도 안 지났는데요.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제 카페에 한번 놀러 오세요. 한국에 오시면요. 피아노도 있거든요. 퇴원하는 날 김현수 씨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뭐예요? 제 카페 명함이에요.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가 써놓은 주소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아보니 M뮤직 카페라고 적혀 있었어요. M뮤직? 뮤직의 M이에요. 음악이 흐르는 곳이라는 뜻으로 지었거든요. 공항까지 배웅하면서 저는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가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어요. 에밀리 선생님, 꼭 한국에 오세요. 약속이에요. 손을 흔들며 사라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자꾸만 그의 말이 떠올랐어요. 음악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접어두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저는 오랫동안 치지 않았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던 아파트 구석의 오래된 피아노였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렸을 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적인 마치 다시 만난 기쁨을 표현하는 듯한 선율. 이게 내가 만든 곡이야? 오랜만에 느끼는 창작의 기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피아노를 쳤습니다. 1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 안의 음악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틈틈이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힘든 수술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환자들을 치료하며 느꼈던 감정들, 생명의 소중함, 희망과 절망,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들이 음악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휴가를 내고 한국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가는 거야? 동료들은 놀라워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응, 가야 할 것 같아. 2025년 여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홍대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M뮤직 카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홍익대학교 근처의 작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카페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카페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악기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현수 씨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에밀리, 안녕하세요. 저는 수줍게 웃었어요. 정말 오셨네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카페는 조용했어요.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명함에 주소가 적혀 있었잖아요. 저희는 피아노 근처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인테리어 했거든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저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요즘 만든 곡들이에요. 들어보실래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음악 다시 시작하셨구나.
USB를 피아노 옆에 작은 오디오에 꽂자 제가 만든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하면서도 희망적인 멜로디였어요. 김현수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네요. 정말요? 네. 이 곡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꿈을 포기했던 아픔,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까지.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실 이 곡의 제목이 다시 만난 세계예요. 다시 만난 세계? 네. 당신을 다시 만나면서 제가 잃어버렸던 음악의 세계를 되찾았거든요. 그가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직접 연주해 보시겠어요? 여기서요? 네, 저녁 시간이 되면 손님들이 와요. 들어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10년 넘게 남들 앞에서 연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첫 음을 내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을 연주하는 동안 저는 지난 11년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꿈을 포기했던 20살의 에밀리,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김현수 씨를 다시 만나면서 되찾은 음악에 대한 사랑. 곡이 끝나자 카페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김현수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뭐요? 당신 덕분에 저도 다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저 덕분이요? 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요. 그날 밤 저희는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이야기했어요. 음악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년 전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신기해요. 그때 제가 구한 작은 소녀가 이제는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다시 음악까지 하고 있다니. 저야말로 신기해요.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을 제가 다시 구할 수 있었다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게 인연일까요? 제가 물어보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예요. 인연이 아니라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겠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저녁 카페에서 작은 연주를 했고 김현수 씨는 제게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마지막 날 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음악할 거예요. 당신이 준 용기 덕분이에요. 저도 이 카페에서 더 많은 음악가들을 응원할 거예요. 당신처럼 꿈을 다시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희는 약속했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미국에 오시면 꼭 알려주세요. 네, 당신도 한국에 또 오세요. 제가 새로 준비하는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세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11년 전 그 불타던 밤이 제게 준 것은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정한 꿈을 찾을 수 있는 용기,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는 기쁨, 그리고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까지.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병원에서 작은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한 작은 연주회였습니다. 첫 번째 연주에서 제가 들려준 곡은 당연히 다시 만난 세계였어요. 이 곡은 제가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게 해준 특별한 분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연주가 끝나고 한 환자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현수 씨가 저에게 준 용기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에밀리와 김현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밀리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병원에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김현수는 한국에서 더 많은 음악가들을 응원하는 특별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11년 전 그 불타던 밤이 준 소중한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한국에서의 그 짧은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소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도 울림창고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